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은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 3대 뮤지컬 시장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K뮤지컬의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부단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1세대 뮤지컬 제작자들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가 바로 뮤지컬 명성황후죠. 1995년에 초연된 명성황후,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한국 뮤지컬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준 작품일 뿐 아니라 국내 창작 뮤지컬 최초로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뮤지컬 명성황후를 제작한 윤호진 예술감독과 얘기 나눠봅니다. 네, 뮤지컬 명성황후를 처음 만드신 분이죠. 윤호진 예술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제 올해 명성황후 뮤지컬 무대에 올라간 지가 이제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방송도 많이 하고 뉴스도 많이 합니다만 정말 대단합니다. 한 뮤지컬 작품이 이렇게 30년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네, 세계에서도 뭐 이제 30년 넘는 뮤지컬이 몇 개는 있지만 네. 저희들처럼 이렇게 계속 작품이 진화돼서 가는 경우는 저희가 처음이에요. 근데 네. 되게 한번 브로드에서 만들어 놓으면 뭐 예를 들면 팬텀 오브 더 오페라도 안 바꾸고 그냥 쭉 가거든요. 근데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초연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냥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좀 더 좋은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마 30년이 쉽게 훅 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40대에 처음으로 무대에 올리셨는데 이제 네네. 70대가 되셨단 말이에요. 올 봄에 이제 또 공연을 또 보셨죠. 그럼요. 보니까 계속 진화하는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본 것이 또 내년엔 저걸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럼 또 바꾸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오신 분도 계속 비교하면서 또 다시 볼 수 있는. 지금 초연 때하고는 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대가. 네. 아니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지금 1000회 이상 훨씬 수천 회 공연을 하고 100만 명 이상이 이 뮤지컬을 보셨는데 제가 그 100만 명 안에도 못 들어가서 너무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 갔을 때 네. 항상 명성 보신 분 손들어 그러면 뭐 그렇게 드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막 미안해서 막 이렇게 할 때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본 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직 예. 잠재 고객이군요. 그래도 사실은 뭐 이런 SNS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안 봤지만 또 그 작품이 굉장히 그렇죠. 친근하게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많이 듣기도 하고. 네. 뭐 전 국민이 아마 명성황후는 다 알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뮤지컬 명성황후가 이제 30년이 됐는데 그전에는 명성황후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거의 민비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저는 이 뮤지컬 때문에 이제 명성황후로 바뀌어졌습니다. 다. 바뀌었다고 예. 맞죠? 네. 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 뮤지컬 명성황후의 30년 롱런 비결 윤호진 감독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제일 큰 것은 이제 보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보편성, 어떤 편협해져 있지 않고,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 뮤지컬이니까 음악적인 구조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그리고 스토리가 형성되어 있는 그 구성 자체가 또 얼마큼 관객들한테 지루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아마 총체적인 네.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토끼 두 마리를 다 잡으신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교훈도 잡고 재미도 잡고 다. 글쎄,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죠. 누구나 네.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물론 하나는 내 자신이 잡으려고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나 그냥 열심히 있는 거고, 본 사람들이 저한테 좀 잘 봤다. 네. 감동적으로 봤다. 이런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는 거죠, 관객들이. 네. 마지막은 관객이 완성하는. 그렇죠. 네. 명성황후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이 뮤지컬에서는 그 명성황후의 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요? 제가 이제 처음엔 저도 연극 연출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뭐 아일랜드를 할 때 유신 치열한 뭐 그런 어떤 반체제 연극을 주로 했었고 뭐 또 흥행적으로 신약을 했었지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제가 82년에 영국에 이제 해외 연수를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 손지책 연출가하고 둘이 같이 갔었어요. 네. 뭐 지금은 브로드웨이가 뮤지컬하지만 옛날 런던이 사실은 네, 근데 뮤지컬에. 이제 그때 런던도 이제 막 뮤지컬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브로드웨이보다는 뒤쳐졌었죠. 근데 이제 그때 런던의 새로운 뮤지컬들이 4대 빅4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캐츠,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 팬텀 오브 더 오페라. 네. 이 빅4인데 그게 다 영국 작품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으로 건너갈 때 뉴욕 타임스의 브리티시 인베이전 이건 영국의 침략이다. 침략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네, 어마어마한 그럴 거죠. 정도로 예. 엄청난.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런 힘이 어디 나면 영국은 기본적으로 연극을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기다 음악적인 것이나 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그런 명작들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가서 캐치라는 걸 처음 보고 맨날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작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저게 답이다. 우리도 준비를 지금서부터 하자면 우리 시장이 완전히 외국 작품에 물론 지금도 많이 영향을 받지만은 우리 공연 문화가 완전히 서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네. 상황이 오겠다 해서 다시 이제 연수를 끝내고 뉴욕 가서 뉴욕에서 이제 4년간 공부를 하고 본격적으로 뮤지컬 공부를 하신 거군요. 했죠. 그래서 예. 이제 물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4년 뒤에 돌아오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이상한데 저한테는 어떤 그런 고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걸 해야지. 그러고 돌아와서 준비해서 만든 게 제가 뉴욕 학교를 끝내고 들어와서 딱 10년 만에 내 작품을 가지고 간 거죠. 네. 그게 이 명성황후였나요? 예, 그래서 95년에 서울에서 첫 공연을 하고 네네. 97년에 뉴욕 공연을 한 거죠. 2년 만에 브로드웨이 네. 진출하셨어요. 예. 그 얘기 정말 들을 얘기가 너무 많을 것 뭐 같습니다. 천일야와 같은 얘기가 많아요. 아니,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뮤지컬계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파운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때서부터 한국 뮤지컬이 윤호진도 해? 왜 난 못해?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너도 나도 뛰어들게 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급격하게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를 어메이징 마켓이라고 할 정도로 네. 뭐 편수도 지금 세계에서 새로 만든 편수 제일 많아요. 예, 그 맞습니다. 정도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고 저희 집에도 엄청난 뮤지컬 애호가가 한 명 글쎄, 있어요. 이제 다 신앙처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뮤지컬을 그러니까 보러 이제 가거든요. 굶어가면서도 봐요. 그렇죠. 돈에 끼느라고. 약간 인생의 목표가 그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 가면 위안도 받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적인 성향이 상당히 있는 거의 것 같아요. 종교라고 예. 볼 정도로 팬들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도 있고 네. 그리고 멋있는 배우들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 황홀한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음악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뮤지컬이 꽃을 피우게 된 그 뒤에는 윤호진이 있었다. 뭐 그 시작은 아니지만. 윤호진이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더 같은 역할이 네. 됐는데 그 바람에 가장 빠른 시기에 뮤지컬을 아마 잘 만드는 세계 3대 국가 안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 나라면은 뭐 당연히 미국이겠고요. 브로드웨이하고 웨스트엔드하고 우리. 영국하고 우리. 물론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고 일본에 제가 그 심포지엄 때 갔을 때 일본 평론가 하는 얘기가 한국이 일본보다 10년 앞서 있다. 그 정도입니까? 예, 그리고 네. 거기는 잠깐 라이센스만 하다가 창작 뮤지컬을 도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도 안 붙고 뭐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수준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차 정도 벌어진 거죠. 갑자기 어깨가 지금 으쓱해지는데요. 그 뮤지컬 명성황후, 우리나라 뮤지컬 특히 어떤 창작 뮤지컬의 어떤 길을 보여준 그런 작품인데 그래서 사실 뮤지컬계의 기록 제조기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최초가 무지 많았습니다. 최초. 네. 그러니까 아까 브로드웨이 2년 만에 네. 1997년에 진출하셨는데 아시아 최초로 저희가 이제 브로드웨이 진출한 당연히 그랬죠. 예. 그리고 2007년에 누적 관객 100만 명 돌파. 네. 이것도 최초였죠. 네. 예. 그리고 2009년에 1000회 공연 돌파. 네. 이것도 최초. 감독님이 하실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조사한 거를 국내 뮤지컬로는 최초고 30주년 경사가 최근 2월 3일 기준으로 관객이 지금 몇만 명 돌파했는지 들으셨죠? 저는 그건 잘 기억을 잘 못하고 200만 명. 네네. 네, 누적 관객 수가 네네. 2월 3일 기준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감독님은 더 안 세시나 봐요. 저는 이제 그런 메타라는 것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 너무 많이 쌓아놔가지고 그쪽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지난 것의 횟수에 연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진화하는 달라지는 명성황후를 네네.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매번 그 무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윤호진 감독님이 볼 때마다 이 장면은 정말 최고다. 명성황후의 명장면으로 혹시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결국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백성이 일어나라는 그 네. 마지막 피날레인데 그거는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백성이 일어나라는 그 마지막 곡은 불란서 국가와 러시아 혁명과 비교를 할 수 있다. 견줄 수 있다. 이렇게 평을 네. 썼어요. 그건 극찬 중에 극찬이거든요. 그래서 불란서 국가는 사실 그 피해 역사거든요. 그때 네. 애들이 근데 가사도 엄청 잘 놓고 잖아요. 근데 곡도 기가 막히게 좋고 그런데 러시아 혁명가도 사람 피를 끓게 해요. 네. 이제 그런 장점들이 백성이 일어나라에 있다는 거죠. 네, 네. 처음에 뉴욕 공연 갔을 때는 그 장면은 뭐 모든 관객이 그냥 이 스프링 튀어 올라지 딱 길박수를 터지는데. 근데 언어가 달라도 그렇게 감동이 확 전해지나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배우도 위에서 난리가 났고 뭐 우느라고 뭐 근데 아니 그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적 배경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할머니 한 분이 유태인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나오는데 객석에서 야, 너희들 참 대단한 민족이다. 우리도 유태인이 히틀러한테 박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런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 가슴 아픈 역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또 교훈적으로 승화를 했느냐. 네, 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만들길 잘했고 뉴욕이 오길 잘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또 이게 뭐 문화 작품이지만 커다란 외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느 것보다 우리를 알리고 우리 역사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또 그래서 작품이죠. 그 후서부터 K 칼초가 이제 붐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마다 대관하기가 정말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를 인정 안 하는 거죠. 너희들 뭐 알아? 뭐 할 줄 알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막 그러다가 간신히 어떻게 따내가지고 97년에 공연하는데 그 극장장이 저한테 와서 매일 곽장 매진이 되니까 야 호진 날 그렇게 속삭였던 그 네. 극장장이 웃으면서 나 그 사람 웃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웃으면서 넌 내년에 더 길게 줄 테니까 올래? 와 이게 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듣는구나. 그러니까 첫 공연을 뮤지컬 브로드웨이의 그 첫 공연을 그냥 그 다들 휴가 간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해서 그때 그렇죠. 잠깐 들어가셨어요. 그때 비워주는 거죠. 이런 것은 다 그 스테이트 시어터가 그때만 비어 있어요.
그 다 정규 프로그램을 쉽대니까. 링컨 센터.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또 의미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세계 최고의 발레를 부르는 극장이에요, 볼레가. 근데 우리가 거기서 뮤지컬을 했을 때 그때 백남준 선생이 휠체어 타고 와서 보시면서 야, 나도 이런 데서 못 해봤는데 대단하던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이러면서 그 자긍심이 한껏 고치됐었죠 그때 뉴욕에서 첫 공연 마쳤을 때 그 기분이 지금도 생생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아유 그때는 뭐 그냥 객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네. 근데 이제 손책 씨가 이제 날 응원하러 거기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손책 연출가가 내 자리까지 표를 사서 둘이 이렇게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보는데 끝나고 기립박수 팍 터지자는데 저는 주저 앉았어요 그냥. 너무 두마등점 스쳐가는 막이 지금도 그 얘기하면 내가 뭉클해지는데. 지금도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셨어요. 예. 하여튼 그럴 정도의 어떤 너무 힘든 걸 고달퍼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거의 뭐 집도 잡히고 이래서 돈 마련하셨다는 얘기도 제 집은 들었어요. 없었고 이제 주변 사람들 집이 아예 없으셔서 주변 분 집을 잡으셨고.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참 제가 하나 이상한 특이점이 있는데 좀 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하면 된다. 네. 그리고 그냥 어드벤처를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인생이다라고 느끼거든요. 항상. 네. 뭐든지 좀 과감하게 도전하고 모험하고 해보자. 예. 실패하면 또 다시 만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지나가니까 다 그냥 아름다운 얘기로 남았지만 그 순간 자체로서는 상당히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의 순간이 많았죠. 네. 우리 뮤지컬 명성황후를 처음 만드신 윤우진 감독님은 어떻게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되셨나 이제 궁금해서 제가 보니까 원래는 아까 연극 연출을 하셨다고 예. 했잖아요. 70년대 연극이면은 지금도 연극은 배고프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든 연극한다 그러면 집안의 어른들이 정말 다 뜯어 말리는 그렇죠. 그런 뭐 집에서 쫓겨났었으니까. 그 정도셨어요. 언제부터 연극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뭐 고등학교 연극 처음에는 이제 영화 감독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헐리우드 키즈 같은 때를 지났죠. 근데 그때 연극위원이 누나가 표를 준 게 있어서 명동에 가서 이제 연극을 보는데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직접 한다는 거 자체 내 눈앞에서. 어떤 작품인지 기억나요?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작품이 피가로의 결혼. 예. 그게 연극으로도 있어요. 오페라도 있지만. 야 저렇게 재밌는 작품이. 나 연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서부터 이제 연극을 하려고 영역과를 갈랐다가 이제 집에서 혼나고. 네. 저희 아버님이 의사였었는데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길을 가라. 의대를 가라. 근데 머리가 딴청하게 잔뜩 있으니까 의대 갈 수준은 안 되고. 그리고 다시 이공경을 했으니까. 공대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대를 갔죠. 그래서 근데도 학교도 그때도 뭐 실험장 일찍 들어가서 변소 화장실 청소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자진해서. 그러니까 진짜 바닥부터 시작하셨네요. 이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이건 내 거야. 자기 거는 열심히 하잖아요. 예. 시키는 거는 잘 안 하고. 그런데 그래서 연극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근데 뭐 맨날 적자를 보니까 저는 적자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 작품은. 근데 다른 선배님들이나 뭐 사람들이 실험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그거 다 또 빚이에요 또. 그럼 빚 메꾸고 또 다시 빚지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끝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밑 빠지는데 물 붓는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영국 가서 캐치를 보면서 자립이 가능하겠다.
아, 이걸로도 자립할 수 있겠다. 야, 그러면서 남한테 손 안 벌려 이제 나 혼자 자립할 수 있어.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자립한 비슷하게 자립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연극에서 뮤지컬로 넘어가게 되신 그런 계기가 되셨는데요. 사실 그 84년도 이때 뉴욕에서 뮤지컬 공부할 때는 뮤지컬 공부하러 한국에서 간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없죠. 이제 연극을 예. 공부하러 간 사람이 있어도 뮤지컬을 공부한 사람은 내 기억으로는 그때 나 하나였나 그랬을걸요. 그때 그 뉴욕 유학 시절에 배우 송승환 씨 네, 송승환 씨도 같이 공부하셨다고요? 그 송승환 씨도 뭐 뮤지컬을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네네. 그냥 거기 공부하러 왔었죠. 영화나 뭐 전반적으로. 그렇고 거기에 또 뭐 최철임 씨나 뭐 이런 분들은 다 그냥 연극 연출가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나처럼 길을 쓰고 뮤지컬을 보러 다니거나 하는 사람 없어요. 저밖에. 그 미국에서는 친하게 지내셨다면서요, 그럼요. 송승환 씨하고. 예. 우리 아내분께서 그 생계를 하느라고 뉴욕에서도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네, 그 이제 둘이 다 학교를 들었어요. 다니면서 네. 그 우리 집사람 퀸스 칼리지 다니면서 이제 또 생계를 해야 되니까 나는 그 제일 그 험한 동네에 그 그라메빈이라고 흑인 나고 히스패닉 사람들이 몰려서 사는데 근데 소비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예. 못 살아도 뭐 지원금 나면 그거 다 써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 동네에서 하면 뭐 다 훔쳐가기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그래도 이익이 남아요. 네. 근데 거기서 난 밑에서 이제 저 가방 팔고 송승환 씨 먼저 시계 팔다가 난 또 액세서리 팔다가 장사하시고. 그래서 이제 송승환 먼저 가면서 시계를 또 내가 인수해서 시계 팔고 뭐 그러고 우리 집사람은 거기에 그 큰 2층에 빈 데가 있길래 그걸 싸게 얻어서 그걸 수리를 해가지고 손톱 가게를 했어요. 아, 요즘 말하면 뭐 네일 뭐 이 가게 같은 거. 그게 이제 뉴욕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죠. 그게. 아. 그런데 그 가게 이름이 캐치였었어요. 뮤지컬 캐치에서 그것도 온 뭐 겁니까? 그거 있지만은 셔터를 싹 여는데 네네.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먹지 못해서 막 털도 막 빠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건사해 가지고 이제 밥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살이 오르고 뭐 윤기가 흐르고 그래서 가게 이름 그래 캐치다. 캐치 발톱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고양이 발톱도 생각이 나면서 또 윤호진 이렇게. 감독님을 뮤지컬로 이끈 그래서- 작품이 캐치고. 그래서 네일 가게 이름이 캐치였습니다. 아,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뮤지컬 공부를 하시고 귀국하셔서 이제 공연 제작사를 에이콤을 91년도에 설립을 하면서 이게 이제 뮤지컬 전문 예, 극단을 그렇죠. 위해서 설립을 하신 거죠. 어떤 작품들을 그리고 무대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다운 작품을 만들자.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자 해서 소재를 찾기 시작하는데 네. 참 소재 찾기가 어렵고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를 조금 옆에서 도와주는 회사가 이제 한샘 회사 주창걸 회장님이 계신 지금 뭐 다 이제 남한테 넘겼죠. 근데 그분이 뭐 같이 미팅하는 자리에서 민비 암살이라는 책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네, 네. 혹시 이런 거 관심 있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마침 민비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돼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암탉이 울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비유가 됐었죠.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보자.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 저항이 있을 텐데 이건 저는 확신 하나 가졌던 게 왜 이렇게 별볼리 없는 왕비였었으면은 네. 왜 일본 애들이 그 왕비를 지웠겠느냐. 네. 그때 시기에 전 세계 어디서도 그 남의 나라 궁에 들어서 그 왕비를 시해온 사건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죠. 네,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난관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쓸만한 사람이 있어서 또 이문열이가 그때 이제 친하게 지냈거든요. 네네. 사람 아들 때문에. 이문열 작가님이. 예. 네. 그래서 이문열 찾아가 야 이거 하자 그랬더니 야 그거 못한다. 왜 그랬더니 야 그거 뭐 전부 이상한 소리만 있고 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지가 뭐 자꾸 내가 이제 걔가 나한테 표현이 소심줄 같은 친구라고 표현을 해요. 고집이 세시군요. 그래서 뭐 한번 예. 딱 하면 안 노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뭐 해외 선교사 뭐 이렇게 자료 이렇게 보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시작해서 여우사냥이라는 제목으로 시곡집을 냈어요. 아. 여우사냥이 이제 그 암호명이거든요. 네. 민비 씨의 네, 암호명이죠. 여우사냥.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마침 그때가 사실 명성황후 시의 100주년을 앞두고 있던. 100주년을 제가 이제 준비 기간이 4, 5년 걸렸으니까 한 5년 후인가가 그 100주기였었어요. 네네. 그래서 시점을 맞추자. 시점을 맞추는 것이 어떤 면에서 관객들한테 많은 어필을 할 수가 있겠다. 예. 그래서 그때 맞추기로 하고 계속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곡가도 이제 레미제라블 비슷하고는 작곡했던 미셸 셴버그가 있었어요. 그분께 의뢰를 하셨습니까? 그럼 너 파리까지 가가지고 막 열변을 토해서 처음에 막 놀라고 이러더니 한국까지 왔었죠. 그래서 네. 이제 하겠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네. 우리도 그건 완치 않는다. 그래서 허기를 했고 또 의상은 좀 한국계 의상 중에서 제일 브로드에서 토니상 많이 받으신 분이 있어요. 밀라 킴이라고. 다 세계적인 분들만 섭외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돈 들어요. 그냥 부딪히는 건데. 뭐 그래서 이제 그분이 허기를 했고 거기도 설득시켜서 뭐 안 된다는 걸 5분만 딱 만나서 5분이 아니라 뭐 한 몇십 분 걸려도 또 얘기를 해서 허기를 했고 근데 정작 그분들이 다 못했어요. 아, 뭐 돈이 안 맞았나요? 돈이 없죠. 사전에 줄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김희갑 양인자 선생을 정한 거죠. 그분들을 만난 것이 사실은 이 명성황후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를 네네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뮤지컬 명성황후 공연 30주년을 맞아서 명성황후를 제작한 윤호진 예술감독과 함께했습니다.